이게 뭐야, 이게? 은행 로비에 울려 퍼진 고함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책상을 내리치고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당장 로비 중앙에서 무릎 꿇고 다른 직원들한테 사과해. 저는 멍청합니다. 라고 크게 말하면서 어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는 여직원.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 주변 사람들 모두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비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윤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이었죠. 도시락 2개를 예쁘게 싸고 나서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대기업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서재 한쪽 금고 속에 묻어두었고 요즘은 손주들과 산책하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햇살을 쬐는 평범한 일상. 정숙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직 첫 해를 막 넘긴 신입 직원이었죠.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지만 정작 직장 내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직원들보다 한 발 뒤에 서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지점장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매일 조심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거리엔 따스한 바람이 불었죠.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꽃집 앞에 핀 장미,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보자기를 꼭 쥐고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고객들, 창구에서 바쁘게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은행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바쁜 분위기가 느껴졌죠. 정숙은 며느리를 찾기 위해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행 한가운데 상담 구역에서 갑자기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숙도 고개를 돌렸죠. 중년의 남자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인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여직원은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로비 안은 이미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설명서가 왜 이렇게 두껍냐고. 지점장 김태욱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과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담 구역으로 쏠렸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고 번호표를 든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면 약관을 함께 보여드려야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김태욱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고 몇몇 고객이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귀찮아서 도장 안 찍고 나간 거잖아. 김태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를 높였습니다. 고객이 화나서 나가면 그 피해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데? 다 돈이라고, 돈. 내 월급으로 메울 거야? 로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죠. 정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보자기가 점점 더 세게 구겨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였습니다. 김태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규정 타령하면서 돈 버는데 방해만 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수진의 이마를 툭툭 찔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진의 고개가 뒤로 살짝 젖혀질 때마다 정숙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김태욱의 목소리는 이제 비난을 넘어 조롱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대들면 자신도 저렇게 당한다는 것을요.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냉방기 소리만 낮게 울렸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김태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로비 중앙에서 무릎 꿇고 다른 직원들한테 사과해. 저는 멍청합니다. 라고 크게 말하면서 어서.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봤지만 김태욱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직원과 고객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욱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모두에게 보여주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죠. 이제 알겠어? 네가 얼마나 하찮은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고 손에 든 도시락 보자기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은행의 얼굴이라 부를 자격이 없어. 몇 분 뒤 김태욱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갔고 김태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번호표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방금 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숙의 목소리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밥은 다음에 먹자. 내가 급히 볼 일이 생겼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토닥인 뒤 은행을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 열지 않았던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여는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주식 명세서, 은행 회의록 사본, 그리고 오래된 명함들. 정숙은 천천히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윤정숙. 그녀는 그 은행의 최대 개인 주주였습니다. 지분 15%.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점 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정숙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주주 명단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서재에는 책상 스탠드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이름 하나를 적었습니다. 김태욱.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민수 회계사, 한수영 변호사. 함께 일했던 시절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죠. 정숙은 먼저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접니다. 윤정숙.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3년 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시라도.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뒤 세 사람은 정숙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한수영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 은행, 제가 최대 주주입니다. 아시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 지난 2년간 실적 자료와 회계장부, 고객 민원 내역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지점장 이름으로 올라간 모든 결제 문서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냥 확인해 주세요. 빠르게요. 박민수와 한수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세요. 놓치는 것 없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은행 관련 자료를 읽었고 오래된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커피 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고 창밖으로는 날이 밝고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갈게요. 1시간 뒤 정숙은 다시 박민수와 한수영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세 사람 앞으로 두꺼운 파일이 놓였습니다. 박민수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허위 대출 실적 부풀리기가 최소 12건입니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수영이 다음 장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고령 고객 대상 불안전 판매가 5건 확인됐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고객들이었고 상품 설명 없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전부 무마됐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불법 수수료 징수 의혹도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여러 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정숙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직원 갑질 및 괴롭힘 민원이 8건입니다. 모두 본점에 접수됐지만 지점장이 직접 무마했습니다. 은폐한 겁니다. 한수영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가 김태욱 지점장의 결제 라인을 거쳤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정숙은 파일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한 모욕엔 이유가 있었네. 정직한 사람이 눈에 가시였겠지.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 복사본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보할 곳 리스트도 작성해주세요. 한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역 언론사, 그리고 은행 본점 감사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빠르게 부탁드려요. 일주일 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박민수와 한수영이 준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3개였습니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으로, 하나는 지역신문사로, 하나는 은행 본점 감사팀으로 보낼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제보가 여러 곳에 동시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틀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은행 동지점, 직원 괴롭힘과 불법 실적 조작 의혹. 기사는 작았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허위 대출, 불안전 판매, 직원 갑질,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본점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때 연락하자. 그날 오후 뉴스에도 짧게 보도됐습니다. 지역 뉴스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은행 본점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업무상 과실은 있으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점장에게는 경고 조치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숙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고, 그게 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고의성이 없다니, 경고 조치라니. 정숙은 바로 한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증거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경고만. 한수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제가 알아봤습니다. 본점 임원 중에 김태욱 지점장과 학연으로 엮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입니다. 그쪽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요? 아직 조사 중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김태욱이 어제 며느님을 다시 불러서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고자질했냐고 추궁했답니다. 며느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정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어둠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려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15% 최대 개인 주주.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설 때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래 보관해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철민 이사, 은행 본점 부행장이었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믿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윤정숙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숙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철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최대 개인 주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정숙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한 일, 지점장의 비리, 그리고 본점의 은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본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대 개인 주주가 직접 움직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임원들은 긴장했습니다. 특히 김태욱 지점장을 감싼 임원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청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본점 15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본점장, 부행장, 감사, 그리고 주요 이사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차가운 눈빛. 3년 만에 다시 본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점장이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시작하죠. 본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긴급 이사회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태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욱 지점장 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갑질이 아닙니다. 조직적 비리 은폐이고 본점 일부 임원의 공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내부 조사를 완료했고 경고 조치. 정숙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임원의 말이 끊겼습니다. 경고 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파일 속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허위 대출 증거, 불안전 판매 내역, 불법 수수료 징수 기록, 직원 갑질 민원서, 모든 자료가 선명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숙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직원이 로비 중앙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한 고객의 증언입니다. 6명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묵인한다면 저는 보유 주식 15%를 전량 매각하고 언론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최대 개인 주주의 지분이었고 그것이 한꺼번에 매각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언론 공개까지 이루어지면 은행의 명예는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본점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로비 중앙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지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숙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강철민 부행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관련 임원들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은폐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받고 몇몇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태욱 지점장 즉시 해임 및 검찰 고발 조치, 관련 본점 임원 2명 대기 발령.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로비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본점에서 연락 왔어요. 김태욱 지점장이 해임됐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전국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은행 지점장, 직원 갑질과 업무 비리로 해임. 검찰 수사 착수. 김태욱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허위 대출, 불안전 판매, 직원 괴롭힘, 모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과거 김태욱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직 직원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항상 약자만 괴롭혔어요. 정규직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죠. 계약직이나 인턴만 골라서.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직원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들 참았을 뿐이에요.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요. 댓글창에는 분노와 응원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점장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용기 내서 고발한 사람 존경합니다. 은행 다시는 안 믿는다. 김태욱은 해임된 뒤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커튼을 친 채 밖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태욱은 출석 요구를 받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직원 보호와 윤리 경영에 실패한 본점의 책임이 큽니다. 그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직급과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존중하겠습니다. 갑질 신고 센터를 신설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본점장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이수진 대리, 본점 컴플라이언스 팀 발령, 정규직 전환. 수진은 발령 통보를 받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게다가 컴플라이언스 팀이었습니다. 윤리와 규정을 지키는 부서였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크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점 로비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시어머니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고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죠?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끝까지 버텨줬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무릎 꿇었어요. 전 약했어요.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었어도 내 마음은 꿇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은 새로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은행. 포스터 속에는 다양한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인턴. 모두가 동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숙은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두 사람은 강가의 작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로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지난번 가져갔다가 나눠 먹지 못했던 바로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수진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보자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 천천히 흘렀고 새들이 날아다니며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은 오래 못 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저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규정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려 했잖아. 그게 바로 제대로 사는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강물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본점에서 제가 신입 직원 교육 강의를 하래요. 윤리와 규정에 대해서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 수 있겠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숙은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할 거야. 넌 이미 강한 사람이야.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공원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정숙의 팔을 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도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재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주식 명세서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15%, 여전히 최대 개인 주주였습니다. 정숙은 명세서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하늘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조금씩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기억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강가 벤치, 따스한 햇살, 며느리의 미소.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본점에서 일할 것이고 새로운 직원들은 존중받으며 일할 것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며느리도 그 변화의 일부였습니다.